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24번째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고려 말의 불교를 대표하는 일현대사.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야사의 가치를 정사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물론 야사는 개인이 정리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작가 개인의 사견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자료의 양이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정사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정사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이 담길 수밖에 없고 자국 중심의 역사를 내세우게 됩니다. 일전에 정사인 삼국사기의 맹점을 간략하게 다루었던 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래의 콘텐츠 우리가 몰랐던 삼국시대 이야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정사, 삼국사기와 대척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야사, 삼국유사를 썼던 일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잊혀졌다 다시 살아난 일현. 일현이란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삼국유사의 지은이가 바로 일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현이란 이름 자체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친숙하고 낯익은 이름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그의 이름이 오로지 삼국유사의 저작자로만 전해져 왔던 것이죠. 물론 지금의 현대인도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206년에 태어난 그의 본명은 김건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환히 해가 비치는 꿈을 꾸고 잉태를 하였다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1214년 해양에 있던 무량사에서 학문을 익혔고요. 1219년에 14살 나이로 설악산 진전사로 출가하여 대웅의 제자가 되어 회원이라는 이름을 받은 뒤 여러 곳의 선문을 방문하며 수행을 이어나갑니다. 1227년 승과에 선불장에 응시해서 장원의 급제를 했고요. 몽골의 침입으로 인한 전란기의 이 혼란 속에서도 경상도 달성의 비슬산을 중심으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1249년 44살의 나이로 남해의 정림사 주지 스님이 되었고요. 1256년 윤산의 길상암에 머물면서 중편조동 5위 두 권을 집필하는데 일련의 많은 저작물 가운데 삼국유사와 함께 지금까지 전하는 이 책은 그의 수행과 학문이 일정한 경지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그는 고려 각지의 사찰을 다니며 후학을 양성했고 정계의 인물들과도 교류를 이어나갑니다. 몽골과 강화를 맺은 고려는 충렬한 시절부터 원황실에 충성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름에 충자를 붙여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충렬왕은 직접 일현을 불러들여서 국정의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83년 일현의 나이가 78세가 되었을 때에는 국사에 임명이 되는데 국사란 인품과 학식이 높아서 한 나라의 스승이 될 만한 스님에게 나라에서 내리는 칭호였습니다. 특히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나라에서 인정한 가장 훌륭한 스님이자 나라의 스승이라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던 것이죠. 이 국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삼국유사를 집필하다.
그러나 국사의 자리에 오른 이듬해에 이련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경상도 군위의 인각사에 은퇴해서 내려갑니다. 그의 은퇴 이유는 바로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9세의 이련에게는 96세의 어머니가 살아계셨고요. 야, 두 분 다 고려 시대에 이 정도면 거의 장수 중에서도 장수를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머니는 26살의 아들인 이련이 출가한 뒤로 70여 년을 홀로 살아오셨던 겁니다. 이련은 그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마지막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국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간 지 5년 만인 1289년 84세의 나이로 입적을 하는데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삼국유사를 집필했습니다. 나라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정사에 비해서 개인이나 일부 단체 등에서 쓴 야사는 아무래도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유사는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담고 있다는 그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죠. 삼국유사는 왕력, 기의, 흥법, 탑상, 의회, 신주, 감통, 피은, 효선 등 9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왕력은 일종의 연대기로서 전체 기록의 뼈대가 되는 부분이고 기를 제외한 홍법 이하의 편들은 스님 신분이었던 이련의 정체성을 살린 불교 문화사적 관점을 기록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편인데 그 양이 방대해서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기편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에게 뿌리가 되는 나라와 왕들을 비록 기이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나 굳이 수록하였다라는 명제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이 기이편에서 문서상으로 처음 다루어진 것이 바로 당군 신화였고요. 그것만으로도 이 삼국유사의 가치는 수직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는 재미있게 쓰였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지닙니다. 일반적인 역사서가 사실을 기반으로 지루하게 나열이 된다면 삼국유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있게 삼국의 역사를 풀어냅니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이야기는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요. 역사의 주인공인 태종 무열왕, 즉 김춘추의 이야기는 김유신 이야기의 조연으로 등장을 시키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는 것이 바로 이련이 지닌 능력 중 하나였던 것이죠. 3.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전파한 이련. 그가 태어나기 10년 전인 1107년에는 무신정변으로 나라가 뒤집혔었고 이련이 태어나던 1206년은 몽골이 제국을 건국하던 해였고요. 덕분에 1년의 삶 내내 고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신 정권의 횡포에 몽골의 침입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힘겹게 살아가던 고려 민중들에게 이련은 희망을 전파합니다. 국사로 나라의 큰 어른 노릇을 하며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던 이련이었지만 어머니에게 마지막 효도를 위해서 초야로 돌아간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보고 듣고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직접 붓을 들어서 민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당군 왕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민족에게 침략받던 민중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었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재미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덕분에 고통받던 백성들은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이처럼 이련은 당대의 존경받는 스님이자 학자였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들으며 그것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창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려의 백성들은 분명 큰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